제가 평생 모은 6억 원으로 아들 집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사 첫날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음식을 촌스럽다며 인터넷에 조롱했고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몸이 아파 수술을 하고 그 집에 머물렀을 땐 사돈 선물용 육포 한 조각을 먹었다는 이유로 도둑 취급을 받았죠. 결국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저는 그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돌아온 아이들 앞에선 제 이야기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한지선, 올해 68입니다. 제 고향은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30년째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 가게를 지선 반찬이라고 불러요. 이른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게 제 30년간의 일상이죠. 바닷바람 맞으며 매일같이 생선을 조리고 장아찌를 담갔어요. 제 손을 보면 알아요. 마디마디가 굵고 투박해서 어디 내놓기 부끄럽지만 저는 이 손이 제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손으로 제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를 키워냈으니까요. 가게 단골들은 저만 보면 아들 자랑 좀 그만하라고 핀잔을 줘요. 하지만 어떡해요. 그게 제 삶의 낙인걸요.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았죠. 남편 일찍 여의고 민준이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민준이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지 몰라요. 명문대 나와서 척하니 회계사가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며느리는 김나영이라고 저보다 한참 어린 30 후반의 아가씨예요. 무슨 파워 블로거라던데 저는 그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듣자 하니 인터넷에 예쁜 사진 올리고 좋은 데 다니는 게 일이라더군요. 가끔 민준이가 보여주는 며느리 SNS를 보면 온통 명품 가방이니 비싼 찻집이니 하는 사진들 뿐이었어요. 제가 사는 세상과는 참 다른 세상이었죠. 우리 민준이 명문대 나온 회계사지만 서울살이가 어디 쉽나요. 결혼하고 나서도 전세금이다 뭐다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저렇게 반짝반짝한 며느리 옆에 있으니 제 아들 기가 죽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제가 평생 모은 돈, 제 청춘과 맞바꾼 그 돈을 쓰기로요. 은행에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30년간 꼬박꼬박 부은 적금 통장, 6억 원. 은행 창구 직원이 저를 존경스럽다는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제 새벽잠, 제 허리 통증, 제가 아껴 먹은 밥값, 그 모든 게 합쳐진 거였죠. 그걸 망설임 없이 해지했어요. 이 돈으로 우리 아들 서울 서초동에 35평짜리 번듯한 새 아파트를 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 민준이 이제 저런 며느리 옆에서도 어깨 펴고 살 수 있겠죠. 그거면 됐어요. 제 평생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아들 부부가 서초동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 밝았어요. 저는 그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어요. 이사하는 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아이들 생각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한우랑 전복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배추김치랑 파김치도 정성껏 담았죠. 아이스박스에 바리바리 싸들고 KTX에 올랐어요. 무겁기는커녕 날아갈 것 같았죠. 부산에서 4시간을 달려 드디어 서초동의 그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 앞에 섰어요.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죠. 여기가 이제 내 아들 집이구나. 가슴이 벅차올라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문이 열리고 며느리 나영이가 나왔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저 웃으며 들고 온 음식들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나영이가 현관문을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들이밀자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집들이 때문에 친구들 와요. 어머니 계시면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분위기라니요. 저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들고 온 음식 꾸러미와
제 차림새를 내려다봤어요. 그때 방에서 민준이가 나왔어요. 제 아들이요. 제가 살기 위해 눈빛으로 말했어요.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제 눈을 피하더군요. 잠시 아내의 눈치를 살피던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영이 말대로 오늘 좀 바빠서요. 음식은 나중에 먹을게요. 그냥 오늘은 가세요. 저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그 집 현관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쫓겨나듯 돌아섰어요.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밝히는 것 같았어요. 그 차갑고 긴 복도를 걸어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서울은 원래 이런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부산으로 돌아와 며칠을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걸 모르겠더군요. 아마 이사 첫날이라 정말 바빠서 그랬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타이르며 며칠을 보냈어요. 이대로 서먹해지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다시 기운을 냈어요. 우리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을 했어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전화도 했죠.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나영이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더군요. 하지만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는 제가 가져온 음식만 받아서 부엌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넓고 낯선 거실에 제가 사준 그 집 거실에 죄 지은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나영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정성껏 담아온 잡채를 아주 비싸 보이는 낯선 그릇에 조금 덜어 담고는 사진을 수십 장 찍더군요. 찰칵, 찰칵, 찰칵. 그 소리가 어찌나 거슬리던지 그러고는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 때가 되어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를 보고 반가워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죠. 나영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결국 저는 제가 해온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서 민준이랑 둘이 어색하게 밥을 먹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제 가게 단골인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죠. 사장님, 혹시 며느님 SNS인가 뭔가 하세요? 아니, 이게 뭔가 해서요. 박 사장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나영이의 SNS였어요. 낮에 제가 가져간 그 잡채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적힌 글. 시어머니표 올드 패션 잡채.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촌스럽게 차려 먹나요? 이거 2025년 맞죠? 시월드, 세대 차이, 부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밑에는 나영이 친구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단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언니, 완전 부담각. 요즘 저런 거 먹으면 속 부대껴요. 촌스러워요. 제 30년 세월이 제 아들을 향한 제 사랑이 촌스럽다는 한마디로 전부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당장 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니? 그런데 나영이의 목소리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이 가득했죠. 어머니, 제 SNS 개인 공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세요? 너무 부담스럽게 구시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화를 끊고 마지막 희망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울면서 하소연했죠. 민준아, 나영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가 좀 말해다오. 하지만 제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을 두 번 무너뜨렸어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나영이가 원래 좀 그래요. SNS가 직업이라 그렇잖아요. 엄마가 좀 이해하세요. 직업이라고요. 제 어미를 모욕하고 제가 평생 해온 음식을 짓밟는 게 직업이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싸움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걸요. 부산으로 돌아온 뒤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제 아들 민준이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 몸과 마음을 통째로 무너뜨렸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배신감에 밤새 뒤척이다 보면 욱신거리는 건 마음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생 반찬 가게 일로 혹사당한 제 무릎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저 시큰거리는 정도였는데 그날 이후로는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부산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죠. 의사 선생님은 제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대론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당장 서울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울이라니요. 그 지옥 같은 서초동, 그 아이들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니요. 하지만 당장 걸을 수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더군요. 무릎이 이 지경이 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서울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아들은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그럼 일단 올라오시라고 병원은 예약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나 안타까움 대신 귀찮음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서울의 대형 병원은 크고 낯설었어요. 저는 성공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마쳤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건 텅 빈 병실이었어요. 수술 직후 민준이가 잠시 들르긴 했어요. 하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금방 가버렸죠. 하긴 그 바쁜 회계사님이 시간을 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 나영이는 예상대로 수술 당일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간 거동도 못한 채 홀로 병실에 누워 서러움을 삼켰어요. 다른 병상에서는 자식들이 간병을 하고 과일을 깎아주는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드디어 퇴원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최소 2주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옆에서 세심하게 돌봐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보호자라. 제게 그런 게 있었나요? 결국 저는 민준이가 부른 택시를 타고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그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 집은 여전히 낯설고 차가웠어요. 저는 손녀딸 방에 임시로 짐을 풀게 되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손녀는 자기 방을 뺏겼다는 사실에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어요. 할머니 언제까지 내 방 쓸 거야? 하고 묻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저는 그저 아픈 다리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비참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술 부위 소독약 냄새와 파스 냄새가 어쩔 수 없이 방에 배었나 봐요. 손녀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거실로 뛰쳐나가 나영이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할머니한테서 냄새나. 나 이 방에서 자기 싫어. 아이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어요. 며느리 나영이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제 방문을 힐끗 쳐다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해 겨우 화장실만 오가는 신세였죠. 나영이는 그 일주일 내내 병수발을 한다는 티를 냈어요. 식사를 챙겨줄 때마다 그릇을 어찌나 세게 내려놓는지 그 탕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저녁 나영이가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폭발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봤어요. 제가 겨우 의사가 2주는 있어야 한다고 말끝을 흐리자 나영이가 제 말을 싹둑 잘랐어요. 아니,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어머니 병수발하느라 제 블로그 관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이럴 거면 요양병원을 가셨어야죠. 요양병원이라니요. 그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도 아는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나영이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민준 씨요? 그 사람이 뭘 알아요? 결국 돌보는 건 저잖아요. 저 진짜 힘들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사준 이 집에서 완벽한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술한 무릎보다 제 마음이,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짐이라는 말을 들은 그날 이후 저는 제 방, 아니 손녀딸 방에 감금된 죄수나 다름없었어요. 며느리는 제게 주는 밥그릇을 던지다시피 했고 아들 민준이는 아예 제 방 근처에도 오지 않았죠. 저는 그저 숨죽인 채 이 지옥 같은 2주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나영이는 외출하고 손녀는 학교에 가고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게는 젊을 때부터 저혈압 증세가 좀 있었거든요. 가끔 이렇게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면 얼른 짠물이나 단 것이라도 입에 넣어야 했어요. 이대로 쓰러지면 이 집에서 아무도 저를 발견해 주지 못할 거라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저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어요. 뭐라도 입에 넣을 것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죠. 며칠 전 나영이가 들고 온 그 비싼 한우 육포 선물 세트였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은 살고 봐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정갈하게 놓인 육포 중 딱 한 조각, 정말 딱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었어요. 짠맛과 단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캄캄했던 시야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겨우 소파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무렵이었어요. 현관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나영이와 웬 중년 여자가 함께 들어왔어요. 나영이의 친정어머니, 제 사돈이었죠. 나영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얼굴을 굳혔지만 이내 친정엄마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딸이 되더군요. 사돈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눈빛이 참 차가웠어요. 사실 나영이가 계속 전화를 해댔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자기가 너무 착해서 당하고만 산다고요. 사돈은 딸에게 힘을 실어주고 저에게는 알아서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압력을 주려고 작정하고 온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영이가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것 봐. 내가 엄마 주려고 사둔 거야. 나영이는 보란 듯이 그 한우 육포 세트를 친정 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사돈은 어머, 이게 그 비싼 오호 한우 육포 아니니 라며 반색을 하더군요. 나영이는 의기양양하게 친정엄마 앞에서 상자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상자 안을 들여다보던 나영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가지런해야 할 육포 한 줄에서 한 조각이 비어 있었거든요. 나영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제게로 향했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드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어렸죠.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내가 아까 너무 어지러워서 딱 한 조각만 먹었다고 기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더듬더듬 말했어요. 그 순간 나영이가 고함을 질렀어요. 누가 이걸 함부로 먹으래요. 이게 얼만 줄 아세요? 우리 엄마 드리려고 산 거란 말이에요. 나영이는 제 사돈이 자기 친정엄마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저를 망신주기 위한 완벽한 무대였죠. 나영이는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자기 엄마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이것 봐. 손녀도 할머니 불편하다고 난리, 나는 어머니 병수발하느라 매일 지옥 같은데 이제는 우리 엄마 선물까지 훔쳐 드신다고. 저 사돈이라는 여자는 옆에서 혀를 쯧쯧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영아, 네가 고생이 많다. 어쩌다 저런 분을 모시게 돼서. 그 동조 한마디에 나영이는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제가 모욕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떨고 있자 나영이가 제게 다가와 결정타를 날렸어요. 친정엄마가 똑똑히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다리 아파서 걷지도 못한다면서 거실 테이블까지는 어떻게 기어 나오셔서 그 비싼 육포는 챙겨 드셨네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요.
제가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너 말 다 했어?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나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말을 받았어요. 나가, 당장 나가시라고요. 전 어머니 봉양할 의무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수술한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휠체어도 챙기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평생 모은 6억 원으로 사준 그 아파트에서요. 절뚝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다리가 아픈 것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려고 택시를 잡았죠. 그리고 그날 밤 찜질방 구석에서 쪽잠을 청하려는데 제 낡은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친구 요청이 오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손을 떨며 확인해 보니 제 며느리 나영이가 유명 맘카페에 글을 올린 거였어요. 제목은 최악의 시어머니 이혼하고 싶어요였죠.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수술한 시어머니 모셨더니 냄새난다고 딸애가 울고불고 참다 못해 친정엄마 오셨는데 친정엄마 드리려고 산비싼 한우 육포까지 훔쳐 드셨네요. 다리 아프다더니 도둑질할 힘은 있나 봐요. 전부 거짓말투성이인 그 글보다 더 잔인한 건 나영이가 그 글 마지막에 제 페이스북, 제 SNS 계정을 태그해 놓은 거였어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이 그 태그를 타고 제 개인 SNS로 몰려왔어요. 제 얼굴 사진 밑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추하다. 며느리 등골 빼먹는 시어머니. 도둑질까지 하다니. 저는 그날 밤 제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에 의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도둑으로, 추한 늙은이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찜질방의 시끄러운 TV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제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며느리 나영이가 태그라는 것을 해둔 탓에 제 SNS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의 욕설과 저주로 뒤덮였죠. 도둑년, 냄새나는 늙은이, 며느리 등골 빼먹는 시어미. 그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어요. 수술한 다리는 욱신거렸고 찜질방의 탁한 공기에 숨이 막혀왔어요. 저는 이대로 이런 곳에서 내 인생을 끝내야 하나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제 평생이, 제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짓밟힌 채로 끝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찜질방을 나섰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수소문 끝에 냉철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박 변호사라는 사람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더군요. 그는 서류 몇 개를 검토하더니 차가운 현실을 알려주었어요. 서초동 아파트는 이미 증여로 처리가 되어서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아주 어렵다고요. 6억 원. 제 평생이 담긴 그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의 다음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어머님 명의로 된 부산의 반찬 가게와 낡은 집, 그리고 남은 예금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온전히 어머님 재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나에게는 아직 돌아갈 곳이 있었지. 제 손때 묻은 가게와 부모님이 물려주신 낡은 집이 있었어요. 저는 박 변호사에게 앞으로 제 모든 법률 문제 처리를 위임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서울에 남아있던 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들 부부가 알던 은행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남은 예금을 현금화했어요. 보험도 깨끗하게 해약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민준이와 나영이가 알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수술한 다리를 절뚝이며 은행과 관공서를 돌아다니는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어요. 모든 정리를 마친 날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창구에 가서 망설임 없이 말했죠. 부산 가는 KTX 편도 한 장 주세요. 편도. 다시는 이 지옥 같은 서울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제 결심이었어요. 기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나영이와 그리고 저를 모욕했던 그 서초동 아파트와 이별을 고했어요. 잘 살아라. 하지만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 몇 시간 만에 도착한 부산역은 서울과 공기부터 달랐어요. 비릿한 바다 냄새가 제 폐 속 깊이 들어오자 그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택시를 타고 오랫동안 비워뒀던 제 어릴 적 낡은 집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반찬 가게에 딸린 쪽방에서 지내느라 수십 년간 방치된 곳이었죠. 집은 예상대로 거의 폐허 수준이었어요. 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하지만 저는 그곳이 서초동의 그 반짝이는 아파트보다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저는 그날부터 집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낡은 가구들을 밖으로 빼내고 먼지를 닦고 잡초를 뽑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에 젖어 무거워진 건축, 폐자재 더미를 마당 밖으로 끌어내려는데 수술한 무릎이 끊어질 듯이 아파왔어요. 끙끙거리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담벼락 너머에서 웬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그거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고개를 들어보니 깡마른 체구의 안경을 쓴 젊은 청년이 서 있었어요. 자신을 최우진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근처 원룸에 사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고군분투 중인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했어요. 우진 씨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저를 도와 집수리를 했어요. 무거운 걸 나르고 높은 곳을 고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었죠. 며칠간의 고된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그 청년에게 뭐라도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가진 게 변변치 않았지만 예전에 명절 선물용으로 정성껏 만들어 두었던 수제 육과가 생각났죠. 저는 우진 씨에게 차와 함께 육과를 내밀었어요. 우진 씨는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입맛을 가진 청년이라 이런 옛날 과자를 좋아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별 기대 없이 육과를 한 입 베어 문 우진 씨의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는 육과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니 사장님, 이 육과 미쳤어요. 저 이런 맛 처음 먹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면서도 쫀득하고 고급스러운 단맛이 나죠? 그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동업하실래요? 제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저기 세워둔 낡은 중고 트럭 한 대가 전부지만 제가 마케팅이랑 운영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요리만 하세요. 우리 푸드트럭 이름은 어머니의 손맛 어때요?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불과 몇 주 전 제 며느리는 제 음식을 촌스럽다고 조롱하고 저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본 이 청년은 제 낡은 육과 한 조각에서 미친 맛과 가치를 발견했어요. 제 손맛을 알아봐 준 거예요. 저는 저를 향해 반짝이는 그 젊은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그래, 해보자. 이 손맛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제 곁을 지켜준 건, 제 손맛을 믿어준 건 피부치가 아니라 낯선 청년 최우진, 그 아이였어요. 우리는 의기투합했죠. 우진이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낡은 중고 트럭을 팔아 자본금을 만들고 저는 박 변호사님을 통해 확보한 제 비상금을 털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어머니의 손맛 푸드트럭이 시작되었어요. 우진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저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었죠. 그는 제 낡은 손맛에 가치를 입힐 줄 알았어요. 트럭에 붙일 로고라며 보여준 디자인은 제 투박한 손을 따뜻하게 감싸는 모양이었어요. 메뉴는 거창하지 않았어요. 제가 30년간 매일 하던 것,
부산의 그 매콤하고 찰진 가래떡꼬치,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서 막 건져 올린 해물로 반죽보다 해물이 더 많이 씹히는 해물파전. 그것뿐이었죠.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어요. 저는 수술한 다리가 다 낫지도 않은 채로 매일 새벽 반죽을 하고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우진이는 그 냄새를 맡고는 이건 무조건 된다고, 이 진짜 말은 통할 수밖에 없다고 저를 응원했죠. 첫날, 우리는 해운대 근처 공터에 트럭을 세웠어요. 덜덜 떨렸죠. 이 나이에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저 젊은 청년의 앞길까지 망치는 건 아닐까. 처음 며칠은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우진이가 밤새 SNS에 홍보글을 올렸지만 사람들은 낡은 트럭에 늙은 할머니가 파는 파전에 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우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맛을 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온다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커다란 카메라를 든 젊은 여자가 트럭으로 다가왔어요. 파전 하나, 떡꼬치 하나를 시키더군요. 저는 여느 때처럼 정성껏 파전을 부쳤죠. 그 여자는 파전을 한 입 먹어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무 말 없이 떡꼬치까지 다 먹고는 돈을 내고 사라졌죠. 그리고 그날 밤 우진이가 제 낡은 집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흥분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제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사장님, 대박 났어요. 그 여자가 팔로워 10만 명짜리 부산 맛집 블로거였어요. 우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가 쓴 글을 읽어주었어요. 내 인생 최고의 해물파전. 눅눅한 밀가루 맛이 아니라 해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진짜 배기. 전통의 맛이 이렇게 힙할 수 있다니. 그 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다음 날 우리가 트럭 문을 열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30명, 40명. 다들 그 블로그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2시간 만에 준비한 재료를 전부 팔아치웠어요. 제 투박한 손은 쉴 새 없이 파전을 뒤집었고 사람들은 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어요. 촌스럽다고 모욕당했던 제 손맛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맛은 기본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야기라고 했죠. 그는 며칠 동안 저를 따라다니며 작은 카메라로 저를 찍었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해물을 고르는 모습, 양념장 간을 보며 인상 쓰는 제 얼굴, 그리고 제 굵어진 손마디를요. 그는 68살 할머니의 눈물과 잭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물론 제 아들이나 며느리 이야기는 뺐어요. 그저 평생 음식만 해온 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였죠. 그 영상이 또 터졌어요. 페이스북이며 유튜브며 순식간에 퍼져나가더니 100만 뷰를 넘겼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KBS, MBC, 아침 방송부터 저녁 뉴스까지. 저는 카메라가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는데 우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사장님은 그냥 하시던 대로 사장님 음식 이야기만 하시면 된다고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방송에 나가서 제 30년 반찬 인생과 음식이 어떻게 세대를 연결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찜질방 구석에서 악플에 시달리던 도둑도 냄새나는 늙은이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존경받는 여성 CEO라고, 중년 여성들의 롤모델이라고 불렀어요. 제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고요. 그렇게 폭풍 같은 3년이 흘렀어요. 저는 71살이 되었고 우리의 작은 푸드트럭은 어엿한 법인 회사가 되어 부산 시내의 번듯한 사무실까지 얻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저녁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나영이는 그 서초동 아파트, 제가 사준 그 6억짜리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대요. 마침 지상파 저녁 뉴스에서 화제의 인물 코너를 하고 있었고요. 화면에 제가 나온 거죠. 71세의 한지선 대표. 푸드트럭 신화에서 K푸드 리더가 되다.
우진이가 선물해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식품 박람회에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제 모습이요. 민준이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나영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해요. 경악. 그 자체였겠죠. 특히 나영이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과 뉴스 화면에 잡힌 우리 회사 규모에 눈이 번뜩였을 거예요.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때부터 며느리는 민준이를 닥달하기 시작했대요. 저게 당신 엄마라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는데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을 수 있냐고. 당장 부산으로 가자고. 사과요. 나영이 사전에 그런 건 없죠. 그녀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저렇게 사업이 커졌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돈을 빼내려는 속셈이었어요. 일주일 뒤 두 사람이 예고도 없이 부산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3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71살이었지만 제 마음은 40살 때보다 더 단단했어요. 말끔하게 정돈된 제 사무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나영이는 바쁘게 돌아가는 직원들과 현대적인 사무실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역시 김나영이었어요. 그녀는 금세 파워 블로거 시절의 비즈니스 표정을 되찾았어요. 제 앞에 앉자마자 어쩌면 이렇게 혼자 큰일을 하셨냐며 정말 감탄스럽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이 이만큼 커졌으면 체계가 있어야죠. 마침 회계사인 민준 씨가 재무를 맡고 제가 또 마케팅 전문가잖아요. 제가 브랜딩이랑 SNS 총괄해서 법인화를 체계적으로 다시 해야 해요. 제가 세운 회사를 저더러 아마추어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 아들 민준이는 그저 쭈뼛거리며 며느리 뒤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가짜는 발표가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차만 마셨어요. 나영이가 이제 제 대답만 남았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여러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어주었죠. 박 변호사님의 명함이었어요. 나영이의 웃는 얼굴이 그대로 굳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모든 사업 자산은 우리가 법인으로 전환하던 3년 전에 이미 신탁으로 다 묶여 있네. 그리고 우리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은 이 회사를 처음부터 같이 일군 현 CEO 최우진 대표에게 합법적으로 이전이 끝났고 자네들이 법적으로 끼어들 여지는 1%도 없다고요. 나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아닌데, 이럴 리가 없는데. 당황한 그녀가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역시나 피해자 연기였어요. 그녀의 눈에 금세 가짜 눈물이 고이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저희가 3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어머니가 우릴 버리신 거잖아요. 버려. 그 한마디에 3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가슴속 댐이 무너졌어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찻잔이 엎어져도 몰랐어요. 버려. 누가 누굴 버려. 제가 나영이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내가 평생 모은 6억 원으로 사준 그 집에서 내년 친구들 온다고 이 어미를 현관에서 내쫓은 게 누군데. 내가 내 아들 먹이려고 정성껏 태간 그 잡채를 촌스럽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인터넷에 조롱한 게 누군데. 그리고 저는 제 아들 민준이를 돌아봤어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들을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 너는 그때 뭘 했지. 내 마누라가 내 어미를 그렇게 모욕하는데 입 꾹 닫고 그 뒤에 숨었잖아. 심지어 나한테 그게 나영이 직업이니까. 네가 이해하라고 말했지. 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수술하고 아파서 거동도 못할 때 저혈압으로 쓰러질까봐 내년 친정엄마 주려던 그 비싼 한우 육포 딱 한 조각 먹었다고. 이 어미를 사돈 앞에서 도둑년 취급한 게 너 아니야. 다리 아파서 걷지도 못한다더니
육포 훔쳐 먹으러는 잘도 기어 나왔다고 그렇게 모욕한 게 너 아니냐고. 제가 한마디 한마디 쏟아낼 때마다 민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놓고 나를 아픈 다리 절뚝거리는 이 어미를 그 집에서 내쫓았어. 그것도 모자라서 맘카페에다 내 SNS 주소까지 태그를 걸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둑년이라고 욕하게 만들었어? 제 모든 울분을 토해냈어요. 3년 전에 죄악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자 민준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벽을 붙잡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제 죄를, 제 불효를 이제야 깨달은 거겠죠. 하지만 나영이는 달랐어요.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그땐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그 지독한 한마디. 그 모든 악행의 이유가 고작 스트레스라니. 저는 울부짖는 민준이와 뻔뻔하게 변명하는 나영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제 분노는 이미 그들을 넘어섰어요. 차가운 연민만이 남았죠. 이 아이들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들과 여전히 스트레스 운운하며 변명하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제 분노는 이미 3년 전에 다 타버렸고 남은 것은 텅 빈 연민뿐이었죠. 저는 제 사무실 의자에 다시 앉아 두 사람에게 제 마지막 결정을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내 돈을 노리고 여기까지 온 모양인데 헛걸음했구나. 내가 이 돈으로 너희에게 현금을 줄 것 같았니? 나영이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지 못한 거였죠. 저는 창밖, 제가 다시 찾은 부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의 손맛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가지 않아. 그 돈은 전액 이 부산 지역 사회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데 쓰일 걸세. 그리고 나처럼 아무것도 없이 열정 하나만 가진 최우진 대표 같은 청년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데 쓸 거야. 현금이 아니라는 말에 나영이의 얼굴에 떠올랐던 마지막 희미한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아이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쫓겨나듯 제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의 소식을 일부러 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죠. 서울로 돌아간 민준이는 그날 저에게 모든 진실을 들은 충격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폐인처럼 지냈다고 해요. 제게 용서를 빌 용기조차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문제는 나영이었죠. 제게서 단 한 푼도 얻어내지 못하자 그 아이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SNS에 그 파워 블로그라는 허울뿐인 공간에 잊지도 않은 명품을 산 척, 가지도 않은 고급 호텔에 간 척, 가짜 인증샷을 올리며 마지막 허영을 불태웠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폭로가 터져 나왔어요. 전부 중고 사이트에서 훔친 사진이거나 남의 것을 빌려 찍은 사진이라는 게 밝혀졌죠. 나영이는 순식간에 거짓말쟁이, 허세 블로거로 낙인 찍혔어요. 모든 협찬이 끊기고 그 SNS를 기반으로 하던 일자리마저 잃었죠. 인터넷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예요. 제게 했던 짓을 몇 년 뒤 자기가 그대로 돌려받은 거죠. 민준이는 그런 나영이의 뻔뻔함과 허영심에 치를 떨었고 결국 별거를 결심했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그게 제 아들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제 나이는 어느덧 71살이 되었죠. 제가 약속했던 부산 복합문화센터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년들의 열정이 가득한 곳이 되었죠. 어머니의 손맛은 전국에 15개 체인점을 둔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최우진 대표는 이제 저보다 더 유능한 CEO가 되어 회사를 이끌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펜을 들었어요.
따로 살고 있는 민준이와 나영이에게 각각 손편지를 한 통씩 보냈어요. 편지에는 원망이나 비난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71살이 되어 찾은 행복과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에 대해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죠.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엮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연결되는 것이더구나. 나는 너희가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독립을 이루길 기다리겠다. 그때가 되어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선 어른이 되면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 나중에 아주 나중에 박 변호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제 편지를 받고 한참을 통곡했다고 해요. 그제야 제 성공이 그들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음을 깨달았다고요. 소식에 따르면 나영이는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해요. 민준이는 그 소심했던 제 아들은 낡은 노트를 한 권 사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대요. 나의 진정한 독립 계획 1일차.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부산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는 최우진 대표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펼쳐놓고 있었죠. 그것은 저의 마지막 꿈. 저처럼 홀로 된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노인 공동 주거시설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청사진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비로소 완벽하게 제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한지선 씨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보여줘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을 땐 도둑 취급을 받았지만 자신을 위해 일어섰을 땐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죠. 가장 큰 복수는 결국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였네요.